미국이 오늘 새벽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관세 분쟁에서 시작됐던 미중 무역 전쟁이 최악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친 우리 주식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어제 코스닥은 6% 넘게 하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전체 주식시장 시총이 50조 원 가까이 사라졌는데 오늘도 코스피 1900선이 한때 무너질 정도로 휘청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오아시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우리 경제와 금융을 위협하는 악재들, 이 돌파구는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블랙 먼데이 말 그대로 이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그랬죠.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하락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했거든요.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불안감이 컸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또 1900선이 한때 무너지기도 해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하락폭을 많이 줄이고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하락해서 1920대, 그리고 코스닥은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0.4% 정도 빠진 566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사실은 어제 1215원까지 올라가서 예.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불안감이 컸는데 오늘은 조금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1212원대니까 좀 진정됐다. 다만 이제 오늘 장이 끝나봐야 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우리 정부 혹은 연기금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꽤 개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예. 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이어서 이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 전쟁. 모두 우리 증시에는 엄청난 대형 악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악재긴 합니다. 예상됐던 악재긴 한데 미중 무역 분쟁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분쟁 정도에서 이른바 환율 전쟁으로 그야말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불러온 그 불확실성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많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뛰면서 이 세 가지 불안 요소들이 시장을 덮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점검하겠다 하고 있는데 금융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말만 계속 좀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금융 불안심하다 이제 늘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실은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근거는 세계 9위에 해당되는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가 있고 금융이 정말 어려워질 때 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단기 외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외채의 비중인데 이게 31%밖에 안 돼요. 절반 이하니까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심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이른바 비상 상황 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했고요. 네. 또 거래소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연기금들이 증시를 상당히 받친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하는데 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환시장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도 장이 불안정하면 증시안정기금 같은 걸 따로 조성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도 일시 금지라든가 거래 제한 폭 축소 같은 이런 비상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1900선 그리고 코스닥 500선 그리고 환율로는 원달러 환율 1250원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을 두고 이게 무너지면 금융 불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개입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발은 바쁘게 돌리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에 중국이 미국산 농수산물 구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맞선 상황에서 지금 급기야 중국을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25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재지정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포치라 그래가지고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파칠입니다.
7위안, 1달러의 7위안 선이 무너졌다는데 이게 이제 사실 홍콩 역외 시장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데 네. 이걸 중국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5,500달러 가운데 5,500억 달러 가운데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나머지 3,000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예.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비싸지잖아요. 예.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건 통화 조작이다. 네. 커런시 매니퓰레이션이다. 이렇게 아주 맹공을 퍼었습니다. 네. 그 몇 시간 후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바로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예.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트럼프가 양수 겸장의 성격도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하기도 하면서 이제 네. 마지막 협상 재개가 되니까 그걸 위해서 또 하나는 연준을 갑자기 끌어들였어요. 네. 미국 연준. 연방 준비제도 네. 듣고 있나 보고 있나? 이 예. 페드라는 미국 중앙은행을 끌어들인 이유는 예. 지난번 금리 인하가 좀 폭이 좁았다 이런 불만을 내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 번 더 금리를 내려라 하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 연준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쓴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그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우린 1kg의 미국 농산물도 사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데 왜 하필 농산물이냐? 그 실제로 중국이 많이 수입하기도 합니다만 콩 같은 걸 네. 이걸 생산하는 지역들에 미국이 이제 이른바 보수적인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지역이요. 예, 그래서 이쪽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 전쟁으로 관세 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예. 단순히 그 모든 카드를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다 쏟아붓는 이른바 올인하는 트럼프식 스타일이냐 아니면 실제로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됩니까? 1년간은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상당히 무섭죠. 제대로 개선하고 있느냐를 네. 지켜보는데 뭘 미국이 가장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워낙 막대하게 내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는지를 보겠죠. 여기에는 또 트럼프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부과를 하면서 중국을 억눌러 놓으면 틀림없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또 다른 탓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네. 중국의 불명예를 안긴 이렇게까지 거죠. 관세 부과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익을 줄지 내는 않으니까. 건 환율을 중국이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래서 1년 후까지 개선이 안 되면 미국은 아주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가 물건을 살 때 중국 제품 배제한다든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걸 막는다든지 네. 뭐 IMF에 감시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1년을 지켜본다고 하면 당장 이것도 뭔가가 확 달라지는 달라지는 건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만 아니겠네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관리 변동 환율제라 그래서 거의 그 노골적인 외환 시장 개입을 해왔거든요. 예. 매일매일 달러와 위안의 비율을 사실상 정부가 발표하는 셈이니까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한 압박 수단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맞대응책이 뭐 별다른 것이 없다. 지금은 농수산물 수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겠지만 이제 9월 들어서 막판 재개되는 무역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게 네.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잘 될지 지금 분위기로서는 영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또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금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는데 우리 경제 전반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그 사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한테 큰 영향은 없었고 심지어 네. 내밀한
곳에서는 우리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예.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주요 제품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린 미국 수출이 좀 늘었고 중국 수출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3,000억 달러에 대해서 10% 부과를 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제2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중국, 미국의 무역 분쟁이 확전되는 게 결코 반가울 리 없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네. 복합화돼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환율의 움직임도 사실 좀 심상치 않은데 네.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달러와 금 같은 이 안전자산은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훌쩍 넘은 상태로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환율이 그렇게 뛰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중국이 그런 것처럼 우리 수출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잘 되니까 좋은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에 금융불안이나 금융위기 당시에 환율이 급등했던 예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나쁜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는 거예요. 수출 좋아지는 건 미미한데 그 영향이. 이렇게까지 환율이 뛰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특히 외환위기 때는 1달러에 2,000원 가까이 갔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지금 도표로 네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1,215원을 넘어서게 되니까 우리 금융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금융 불안 심리가 장기적으로 수출 호전 효과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정부가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어떤 심리적 저항선을 1,25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네. 넘어서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져서 공황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노력할 것 같고 오늘은 개입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노림수가 그 어떤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어요. 네, 우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또 그런 분석을 외국계 투자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후에 1,200개 품목이 다 일거에 수입이 막힌다든가 이렇게 언론들이 조금 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예전처럼 수출입이 되는 건데 일부 일본이 반도체처럼 타깃으로 삼은 분야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골드만삭스가 2일자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도 즉각적인 위험은 없는 대신에 네.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예상된다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확실성과 기업의 불안감이야말로 실제로 아베 총리가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네네. 발언을 해서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자, 이 잇따르는 국내외 악재의 이 성장률 쇼크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 정도가 말하자면 심리적 저항선인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달성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미 이제 7월 초에 그러니까 이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투자은행 그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2.2%에서 1.8로 낮춰 잡았거든요. 예. 좀 있으면 많은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1%가 다수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네네. 외국계가 대부분 좀 상당히 낮게 잡았다는 걸 알 수 예. 있죠. 우리도 이 두 가지 악재, 환율까지 포함하면 3대 악재를 감안해서 상당히 낮춰 잡은 걸 그러니까 1%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또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럼 막기 위해서 뭐라도 지금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안타까운 건요.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의 반응이나 발언들이 예. 학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네.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너무 원론적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제 소재 부품 국산화와 또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하면 일본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건 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시장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발언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비상한 상황이니까 경제 전반의 활력을 얻기 위한 비상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재정 정책도 국회에 꽉 막혀 있고 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정도밖에는 없었거든요.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상당한 분야에서 서로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기에 대처하는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긴급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민간 부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네네. 제언을 한다면 보이콧 일본 불매 운동 혹은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의 2라운드를 좀 전개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바이 코리아라고 예. 우리 걸 좀 사는, 우리 지역을 좀 찾고 우리 주식을 찾는 이런 2라운드로 좀 돌입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